안녕하세요, 토리자리입니다. 오랜만에 나왔죠. 영상 퀄리티가 되게 좋아졌는데 조회수가 다시 안 나와서 그냥 제가 다시 등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이야기는 바로 고금리시대에 주목받는 은행 업계고요. 은행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랜만에 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시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로 0.25% 인상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 총재 자리가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되었는데요. 그만큼 치솟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전쟁, 미국의 양적 긴축 등 지금 한국은행이 신경 써야 할 스트레스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은행입니다. 미국 중앙은행발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며 당연히 은행은 예대마진 증가의 실적 개선이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익성 확대로 인한 주가 상승에도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저금리 시대 속에서도 지난 4년간 국내 시중은행들이 예대 금리처럼 벌어들인 수익만 168조라고 하니 또 금리 인상이 본격 시작이 되면 은행들이 얼마나 돈을 쓸어 담을까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KB 신한금융지주의 주가 차트를 보면 최근 1년간 코스피가 3,300에서 2,700으로 다이빙을 뛸 때도 나름대로 주가는 상승하거나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체적인 지수 하락의 상황 속에서도 은행은 나홀로 코스피가 뭔데? 라고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은행은 멈출 줄 모르는 코스피의 내리막길이란 장마 속에서도 잠깐 비를 피할 수 있는 우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까지만 들으신 분들은 그럼 고금리 시대 은행 투자가 정답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역시 사실은 정답이 아닙니다. 현재 고금리로 금융주, 특히 은행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 반도체, 배터리, IT 같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바라본다고 하면 낙관적으로 바라보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투자 기조에서 은행의 역할은 단순히 장마를 피할 우산일 뿐 그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긴 힘듭니다. 왜냐하면 K은행만이 가진 특이한 고질적인 수익 구조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고금리 시대 한국 은행들의 말 못할 고민과 디지털 자산으로 눈을 돌린 은행들의 미래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행의 수익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은행의 수익은 이자 이익과 비이자 이익으로 나뉩니다. 은행은 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익으로 돈을 버는데 보통 이 부분에서 수익을 많이 얻어요. 이것을 예대마진 이자 이익이라 불러요. 그리고 이자 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수수료와 트레이딩 수익을 비이자 이익이라 부르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은행의 수익 구조를 살펴보면 이자 이익에 지나치게 의존을 많이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RDC, TD뱅크, 스코티아뱅크, 웰스파고 등 해외 주요 은행의 경우 이자 이익의 비중이 40에서 60% 사이 그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90%에 달하고 있어요. 은행의 자산 대비 수수료 이익의 경우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은행에서 이자이익의 의존도가 높은 것은 상당히 좋지 않아요. 바다의 튜브나 차고 파도에 몸을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인데요. 이자이익은 고금리 시대에서는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저금리, 저성장 상황에선 수익성 하락을 피할 수가 없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저금리 규제로 돌아섰고 세계 주요국의 금리는 0에서 2% 사이를 유지하고 있어요. 금리가 올라갈 때 수익이 발생하는 은행의 산업구조에서 이자이익에 치중이 되어 있는 국내 은행들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유독 선진국들에 비해 이자이익 비중이 높은 이유는 자산 중심의 성장 전략을 펼쳐왔기 때문이에요. 내 집 마련을 위한 연끌대출, 전세, 학자금 등 한국특유 정서에 맞게 가계 기업 대출을 늘려 이자이익을 키우는 데 집중을 하니 이 과정에서 수익 다변화 등의 노력이 부족해지죠. 그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틀어막기 위한 지금의 금리 인상 기조가 오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적인 금리 하락 기조는 순이자 마진 하락에 불을 지피며 은행의 주된 스트레스의 원인이었고요. 물론 순이자 마진의 답보 속에서도 은행의 순이자 이익은 최근 4년간 비중이 82%에서 88%로 상승을 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순이자 마진은 떨어지는데 국내 시중은행들은 연마다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며 폭주가 샴페인을 터뜨린 것인데요. 왜냐하면 순이자 마진은 하락을 했지만 부동산 시장 폭등으로 인해 연끌에서 내 집 사기가 유행처럼 번지며 은행의 대출이익이 커지는 일종의 박리담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또 하락만 하던 금리가 인상이 되며 숨 내고를 수 있는 타이밍도 확보가 되었고요. 하지만 한국의 은행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자 마진에 의존하는 것, 그저 튜브 하나 메고 파도에 몸을 맡긴 건 달라지지 않았어요. 은행의 수익 구조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인구 부족으로 내수가 받쳐주질 못해요. 그래서 수출 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상당히 탄력적입니다. 세계 경제 추세보다 더 크게 요동치는 변동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현재 미국 주도로 양적 긴축과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금리 인상의 유통기한이 종료되고 나면 은행의 이자 이익이 90% 육박하는 상황에서 향후 수익 하락은 필연적입니다. 당연히 한국은 이 추세를 따라갈 것이고 또다시 찾아올 금리 하락으로 은행의 순이자 마진 하락은 놓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요. 즉 이자 마진 중심 경영으로 인한 국내 은행들이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 기조로 수익성 개선은 기대가 되지만 90%에 달하는
많은 이자 수익의 유통기한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코스피의 전체적인 하락장 속에서도 장마를 피할 수 있는 우산 역할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반도체, 배터리, IT 기업 같은 중장기적인 미래 성장을 제시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역대 최대 실적 행진 속에서도 웃지 못하는 은행업계에 남모르는 사연이고요. 하지만 은행도 분명 이 점을 알고 있습니다. 순이자 이익의 중심의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비이자 이익 확대 사업은 과거부터 은행 내부적으로도 요구가 되어 왔고 이제는 바다 위의 튜브, 장마의 우산이 아닌 안전지대를 만들어야 하는 시기가 왔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은행들이 성장 촉매제를 얻기 위해 뛰어들고 있는 신사업이 있는데요. 요즘의 트렌드가 다들 메타버스, 가상자산, 디지털이죠. 은행 역시 여기에 초점 맞췄습니다. 바로 디지털 자산 분야에 진출을 결정하는데요. 과거에는 은행권에서 가상자산을 언급조차 꺼려했어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요즘에는 가상자산이 은행업계의 최대화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시중 은행들이 일명 가상자산 수탁업 서비스에 출사표를 던지며 은행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떠오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가상자산 수탁업이란 가상화폐 지갑의 보안키를 대신 보관, 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자산의 안전한 보관뿐만 아니라 거래, 결제, 대출, 세금 처리 등 부가 서비스의 확대가 가능하죠. KB국민은행은 카카오의 블록체인인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한 멀티에셋 디지털 지갑의 시험 개발을 금융권 최초로 완료했고 신한은행도 국내 금융권 최초로 스테이블코인 기반 해외 송금 기술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우리은행 역시 NFT와 암호화폐 송금과 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나서며 그동안 빅테크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가상자산 스타트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콧대 없던 은행권들이 디지털 자산에 눈을 돌린 것은 높은 성장성 때문입니다. 2021년 한국 가상자산 거래 대금은 300조 원을 돌파했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한국 가상자산 거래액은 2026년까지 연평균 20%씩 성장하며 1000조 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가상자산이 기존 전통 자산만큼 영향력을 펼치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고 고속 성장하고 있는 신경제체제를 맞이하기 위해 은행들이 서둘러 준비 중인 것이죠. 이를 방증한 사례는 한국의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두너머입니다. 두너머의 매출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1000억에서 2000억 원 수준이었지만 2021년 암호화폐 활용이 본격 시작되며 매출 3조 7천억 원으로 30배 이상 고성장을 합니다. 영업이익도 2020년 866억 원에서 2021년 3조 2714억 원, 영업이익률 88%라는 영화에서만 나올 법한 고성장을 보여줍니다. 모바일 메신저 점유율 94.5%를 차지하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전통 금융권보다 규제 이점을 누리는 K뱅크와 실명계좌 제휴가 성공의 비결이었죠. 단 1년 만에 전통 금융사 못지않은 메이저 기업으로 거듭났고 사실상 암호화폐 거래 시장을 독점하며 디지털 자산을 등한시하던 기존 금융업들에게 보란듯이 증명을 했죠. 이미 해외 은행들은 가상자산 수탁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BBVA 스위스는 2021년 6월 PB 고객 대상 비트코인 거래 수탁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미국의 베스트뱅크는 2021년 8월 미국 은행 최초로 개인과 기업 고객 대상 가상자산 매매 수탁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호주의 CBA 은행은 2021년 11월 호주 은행조 최초로 모바일 앱을 통한 가상자산 매매 수탁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했죠. 즉 근본 한국의 은행업계 역시 2026년 1000조에 달하는 가상자산 분야 진출을 통해 은행업계의 새로운 성장의 촉매제를 마련하려는 것이고 디지털 자산이 시장 선점 우효과가 강하게 발휘되는 산업인 만큼 빠른 속도로 탈중앙화 시장을 주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가상자산 수탁 사업에는 골드만삭스, 도이치뱅크, 시티그룹, 뉴욕 멜론은행, 스탠다드 차티드 등 글로벌 기업들은 가상자산 스타트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글로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스타트업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수요 증대와 관련법 정비에 따라 수탁 비즈니스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이는 이자 수익에만 치중되어 왔던 한국 은행들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으로 떠오를 것이고 이미 업비트를 통해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의 가능성은 검증이 되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글로벌 경제 순환에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우리나라의 금융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작용될 수 있고요. 콧대 없던 국내 금융기업들이 디지털 자산의 정조준으로 다시 한번 금융주를 신성장 기업으로 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해 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 역시 의견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